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함께 즉시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 은퇴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고 돈봉투가 오간 사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7일 일정의 미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중국은 주중대사에게 윤 대통령 대만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보장하고 낙찰받을 때는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합니다. 서울의 한 골목에서 길을 걷던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목격자 행세를 하며 신고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젯밤 파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탈당하겠다고 했고 내일 오후 귀국합니다. 상대 당보다 도덕성에서만큼은 절대 우위라고 강조했던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악재가 겹친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현직 대표로 인해 당이 큰 혼란에 빠진 경우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의 파리 회견을 두 기자가 정리했는데 먼저 고희동 기자입니다. 체류 중이던 프랑스 파리에서 회견을 연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며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 전 대표가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민주당을 즉각 탈당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탈당을 계기로 민주당은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며 당의 조치에 대해선 즉시 귀국 후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30분 통화에 대한 질문엔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듣는 시간이었다고 했고 당내에서 제기된 정계 은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가 아닌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이란 사명으로 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보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자신부터 소환하라고 했습니다. 당 안팎의 결자 해지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적 대응까지 감안해 내린 결론으로 읽힙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파악한 돈봉투 9,400만 원과 별개로 송 전 대표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살포한 정황도 나왔는데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여기서 농방을 벌이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귀국하는 대로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괴롭힘이라는 표현으로 애둘러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의 조직 총괄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강래구 씨에 대해선 현직 수자원 감사였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 캠프에 참여할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들은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의 탈당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반성문이 아닌 자기소개서를 써왔냐고 했습니다.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민주당은 일단 송 전 대표의 탈당과 귀국에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속내는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여야의 반응은 최민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핑계와 꼼수만 가득한 국민 분노 유발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재명 당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 돈봉투 의혹의 전모를 신속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한다고 해서 받았던 돈이 증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성동 의원은 반성문을 써오랬더니 자소서를 써왔다며 구체적 범죄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의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송 전 대표는 무력이 적은 사람이라며 회견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역시 큰 그릇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 수사와 송 전 대표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송영길 대표의 어떤 대응도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모르쇠로 일관한 송 전 대표의 실망을 넘어 허탈하다며 민주당은 집이 불타는데 불구경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검찰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상임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정의의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팀은 내일 귀국하는 송영길 전 대표 조사 대비에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기각돼 체면을 구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사팀은 휴일인 오늘도 출근해 영장 기각 이유를 분석하는 등 수사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의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늦지 않게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자금을 마련해 건넨 것으로 지목된 스폰서 김모 씨는 이번 주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업가인 김 씨는 강래구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스폰서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관련 통화 녹취에는 김 씨 자녀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 취업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일 귀국 예정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내 곧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민주당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송 전 대표 소환 일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듭니다. 민주당을 출입하는 정민진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송 전 대표 회견에 대해서 민주당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 실제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먼저 당 지도부는 그 한시름 놓았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돌발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당내 요구에 따라 조기 귀국뿐만 아니라 이 탈당 의사까지 밝혔기 때문입니다. 예. 귀국과 함께 진상규명도 속도를 낼 거란 기대감이 있지만 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 그 자체에 대해선 여전히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이라 향후 파장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최소한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는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파장이 더 커질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직접 귀국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배경이 뭘까요? 그동안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이 국내에 없고 이 프랑스 파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만큼 재빨리 귀국을 해서 지쳐 사태를 수습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 송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 당이 아니라 이 송 전 대표가 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 한 최고위원도 송영길 캠프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송 전 대표가 각종 의혹에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이 당사자에게 모든 대응과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비명계이자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 송 전 대표가 탈당을 해도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벌어진 문제라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새신의 칼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특히 주목되는 상황인데 일단 당내의 자체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자체 규명이 어렵다는 거고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의원 169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물론 이 선제적으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의원들에 대해 탈당 요구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에서 일벌백계 하자니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당 지도부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고요.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다시 국회에 올 경우에 이 탈당을 압박받은 의원들이 가결, 즉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선택의 폭이 좁은 것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은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그만큼 우려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은 물론 이 계파를 놓고 보면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두 대표를 이심, 송심이라는 말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가 물려받은 사례가 있고요. 또 이번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 이재명 성남시에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과 근무한 사실까지 드러나 그 인연의 배경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을 1년도 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지금 지도부의 과감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친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의원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처가 강성당원들의 입김을 강화하게 돼 오히려 수습책을 놓고도 당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5박 7일 일정 가운데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감사 오찬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관심은 정상회담 의제들이죠. 특히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으로 국내외 공방이 이어진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가 변수입니다. 정상 간의 두 사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귀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메가더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사진들이 소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맞춰 서울과 뉴욕 거리에 동시 상영되는 영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국전 참전용사 3명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하고 다부동 전투영웅 백선엽 장군의 딸을 비롯한 한미 참전용사 유족들과 감사 오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00명이 모이는 이 자리엔 최원일 천안함 함장과 목함지뢰 부상장병을 포함한 8명의 호국 영웅도 함께합니다. 미군 포로와 실종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빈 테이블이 마련되고 6.25 전쟁고아의 후손 용재운일의 기념 연주도 준비됐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데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뺄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 두 사안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한 원칙적인 입장이 한미 공동성명에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미국으로 출국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 대만 관련 발언에 연일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참견, 불장난 같은 거친 단어들로 비난한 데 이어 오늘은 주중 한국 대사에게 항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中方已分别在北京和首尔全面阐述中方立场。 중국 외교부는 오늘에서야 구체적인 항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일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은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한반도 문제와 비교했다며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로 대만 문제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중국 외교부장은 공개석상에서 거친 말을 이어갔습니다. 我们绝不退让，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한 관영 매체에는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났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이례적 수준의 비난 메시지를 내는 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에 대한 동시 견제죠. 왜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 편에 가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앞장서느냐라는. 미 국무부는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한국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에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을 했죠. 대통령실은 러시아 행동에 달렸다고 반응했습니다. 무기 지원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실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제부 이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다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을 1년이 된 지난 2월 24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미국은 430억 유로, 그리고 영국, 독일 등 각 30개 정도의 나라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99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나라마다 지원하는 규모도 다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 규모는 미국이 가장 큽니다.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전체의 한 60%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챌린저 전차나 다연장 로켓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분쟁 지역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던 이 원칙을 깨고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북한에 최신 무기를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좀 의릅장을 주기도 했었는데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유럽 국가들을 향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줄이는 이른바 에너지 무기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는 독일 전차 지원에 핵 카드로 위협을 했고 지난달엔 동맹 벨라루스에 전술 핵을 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열화 우라늄탄을 지원하겠다 이 발표가 있은 뒤에 이랬던 반응입니다. У России, конечно, есть чем ответить. У нас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сотни тысяч, именно сотни тысяч таких снарядов. Мы их пока не применяем. 네, 러시아의 경고를 가볍게 넘길 수도 없었을 텐데 나름의 셈법을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나라별로 셈법이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군사 지원은 하되 러시아 제재는 반대한 나라들도 있고요. 제재는 또 하되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시리아가 친러 국가이다 보니까 안보를 이유로 무기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드론 방어 체계 지원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립국 스위스는 서방으로부터 스위스제 무기를 재수출하라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일단 법 위반을 못한다는 이유로 유보를 했지만 논의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이 한국에 155mm 포탄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간접적인 무기 지원이다라는 논란도 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1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대 소모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탄약 재고량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한국 탄약 비축량에 유독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무기 거래 조약 등에 따라서 국산 무기가 허락 없이 제3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이 탄약 재고를 한국산으로 채우는 방식을 취한다면 일종의 간접적인 방식이 될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예. 국산 무기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등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국제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긴 합니다.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군사 충돌이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에 체류 중인 한국인 28명이 일단 현지 대사관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신속 대응팀과 함께 본격적인 철수 작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민 전원을 탈출시킨 미국은 현지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수단에 체류하던 한국인 28명이 수도 하루툼의 현지 대사관에 집결해 이르면 내일 철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29명으로 알려졌지만 수단 국적을 가진 한 명은 대사관에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신속 대응팀이 어제 도착해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공군 수송기 병력 50여 명이 투입되는 이송작전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군 충무공 이순신함도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한 상태입니다. 현지에선 군사 충돌이 격화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미국도 자국민 전원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군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기술로 전원 철수에 성공한 것에 감사한다며 작전을 공조한 주변국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철수 작전이 완료되면서 미국 정부는 즉각 수단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업무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성명을 내고 수단에서 신속 대피 작전으로 자국민과 외교관 대피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LH가 사들이는 방안을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과 이 세금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 매입으로 피해자 보증금을 돌려주자는 야당의 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정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살던 집이 경매에 낙찰돼 전세 사기 세입자가 쫓겨나는 위험을 막기 위해 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들에겐 우선 매수권을 주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피해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경합범이라 하더라도 다 합쳐서 특경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해서 높은 형량을 적용하겠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방안에는 또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 매입 임대와 달리 공공이 채권을 사서 피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후 주택을 팔거나 공공임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천문학적인 세금이 든다는 겁니다. 사기당해서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직접 대납해서 반환해 주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여야 3당이 오는 27일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가운데 보증금 선반환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당정은 이렇게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택 전세 시장은 잇따라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빌라의 절반이 기존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같은 기간 보증금을 못 돌려준 사례는 8,000건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용 면적 44제곱미터가
전세 보증금 3억 5,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3월 같은 면적이 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낮아진 겁니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이루어진 빌라 전세 계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해 4분기보다 낮게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가 얼어붙고 전세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신규 거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가 현실화하는 겁니다. 빌라가 어쨌든 안 나가니까 그런 고통들은 있으시죠. 기존에 받았던 전세금 같은 경우에 내줘야 되는 경우에 못 내줄 경우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발생한 보증사고는 8,000건에 육박하는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10채 중 7채는 다가구 주택과 빌라였습니다. 문제는 지난 3년간 발생한 갭 투자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 등 수도권 빌라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급등하는 상황에서 무자본 갭 투자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때 계약됐던 건들이 계약 종료되는 올해에 반환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될 거란 우려가 커집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다음 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치권과 의료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어제부터 이틀간 대의원 회의를 열고 법안이 통과되면 무기한 단식과 의료계 연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들이 간호법 폐기라고 적힌 피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의사협회는 주말 이틀간 대의원회의를 열고 간호법 저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주 한 차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간호법은 오는 27일 재상정이 유력한 상황. 의협은 통과 시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회원 83%도 총파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할 것이고요. 연가 투쟁이라든지 그런 파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으로 접점을 모색하고 간호사 인력과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모레 내놓는 등 간호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용 복지부 장관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동행도 취소하고 막판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걸 다시 뒤집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료계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오늘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 광화문과 서울광장은 오늘 하루 야외 도서관으로 변신했는데요. 날씨도 좋다 보니 시민들은 책으로 덮인 광장에서 야외 독서를 즐겼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형형색 색의 돗자리가 서울광장 잔디밭에 펼쳐져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속에 시민들은 누워서 책을 읽거나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부모가 독서 산매경에 빠진 동안 아이들은 놀이기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태양빛이나 아니면 바람 같은 게 불어가지고 약간 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는 야외 독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자기개발 서적부터 과학기술, 만화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 5천여 권이 이런 서적에 비치돼 있습니다.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연인이나 가족들이 함께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인데 혼자 달릴 때보다는 힘들지만 호흡을 맞춰 완주하면 기쁨은 2배입니다. 같이 손잡고 걸어가니까 애들하고 유대감이 좀 늘었다 해야 되나? 자녀들과 함께 해냈다는 그 느낌이 좀 좋았습니다. 오늘 충남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친구랑 만나서 같이 타고 하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기분 전환되고 좋은 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30대 가장이 귀갓길에 음주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어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놔두고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와 태연히 목격자 행세를 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1시 14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길, 좌회전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마주오던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쓰러진 남성을 20초 남짓 보기만 하더니 다시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황소리 나가지고 창문 밖에서 보니까 사람 누워있더라고요. 피의자는 사고 1분 만에 다시 차를 몰고 사고 장소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해놓고 다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30대 남성 피의자 A씨는 스스로 112 신고를 하고 단순 목격자 행세를 하며 현장에서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담배까지 피운 뒤 태연히 귀가했습니다. CCTV로 뺑소니차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은 범행 약 2시간 뒤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 정지수치고. 피해자는 초등학생 딸을 둔 30대 가장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치료 중이지만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처음 운전대를 잡으면 좁은 골목에서 하는 평행 주차가 참 어려운데요. 이제는 핸들을 돌릴 필요 없이 자동차 바퀴가 90도로 꺾여서 옆으로 쏙 주차해주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또 기분에 따라 차량 색깔도 바꿀 수 있는데요. 미래 자동차는 아마 이런 모습일 듯합니다. 박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좁은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 네 바퀴가 90도로 꺾이더니 옆으로 움직여 그대로 주차를 합니다. 막다른 길에서도 제자리에서 자동차가 180도 회전해 빠져나갑니다. 네 바퀴를 각각 제어하는 기술인데 세계 최초로 일반 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반 도로 주행 시험을 통해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와 접목된 차량용 신기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감춰져 있던 화면이 원하는 크기에 맞게 올라옵니다. 돌돌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기술입니다. 차량용 뒷좌석 천장에서도 화면이 펼쳐지고 창문에 달린 투명 디스플레이에선 운행하는 도시의 주요 정보가 AR로 떠오르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기술부터 AI 기능을 탑재해 감정에 따라 표정을 짓는 자동차도 선보였습니다. 미래차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이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 이런 거를 통해서 차별화시키고. 영화 속에서 보던 자동차 신기술, 현실에서 만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인공지능 발달도 속도가 참 빠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누구나 쉽게 만화를 그릴 수 있고 영상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그린 지명 광고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농구 선수 사진을 입력하자 3D 더미가 슛 동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화면 구도를 정해 버튼을 누르자 똑같은 폼으로 슛을 하는 여성 캐릭터가 완성됩니다. 실제 사람의 동작도 따라합니다.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촬영해 입력하면 이렇게 저와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 만화 작가가 아니어도 인공지능을 통해 복잡한 동작의 캐릭터까지 쉽게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의 학교에서의 훈련 혹은 학원에서의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웹툰을 만들고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면 전문 기술 없이도 클릭 몇 번에 손쉽게 말하는 사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음성을 입력하면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 완성됩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광고는 품질의 우수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LG의 인공지능 엑사원이 그린 신문 광고는 올해의 광고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줄고 품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미지 시장도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화를 그려주고 광고까지 만드는 인공지능.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불장난과 말참견입니다. 네, 이 말참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 중에 대만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쓴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하니까요. 중국이 이를 말참견이라는 표현으로 거칠게 비난을 했는데 이게 외국 정상을 직접 겨냥해 한 발언으로는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 기자 말대로 외교 대립이 정치 공방으로 옮겨 붙었는데 불장난이란 말도 중국이 쓴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요.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면 불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불장난이란 표현은요. 2년 전에도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서 비판을 하면서 쓴 적이 있었던 표현입니다. 대만 해역의 어떤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我们敦促有关国家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玩火。在台湾问题上玩火者，必自焚。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같은 내용을 놓고 강하게 비판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만 해협 문제가 좀 본격화된 게 2019년 이 홍콩의 민주화 사태 이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신 것처럼 2021년에 문재인, 바이든 두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공동 성명에서 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을 하니까 중국에서 한미 양국을 겨냥해서 간섭이다, 불장난이다 이런 반발이 나온 겁니다. 이번엔 참견 말라고 했고 그때는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국내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당시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요. 이거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공동 성명에 포함시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호응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마음이 변한 건지 아니면 미국이 밀어붙여서 할 수 없이 양보한 건지 궁금하다 이런 의문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불장난과 말참견의 느낌표는 외교 실수는 모두의 죽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느낌표는 내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 실수는 모두에게 죽음이다라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따왔는데요.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자신들이 야당일 때 꼭 인용해온 어록입니다. 정쟁에 나서기에 앞서서 서로의 과거부터 뒤돌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정근이 야당 핵심 관계자입니다. 네, 지금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지금 보시는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었죠. 근데 이제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당내 그 지도부 중에 줄줄이 그 핵심 인사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참 궁금해요. 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경우에는 그간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인 건 맞는데요. 서초 갑에서 치러진 최근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2018년 지방선거에는 서초구청장 후보로도 도전을 했습니다. 또 송영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중앙당에서도 활약한 인물입니다. 예. 서초갑이 이제 국민의힘 이제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공천 경쟁이 없을 수는 없겠고요. 근데 4번이나 연속으로 공천을 받은 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나왔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게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말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강남구와 송파구까지 서울의 거의 모든 구청장을 석권했는데 서초구만 예외였습니다. 물론 서초구의 지역적 특성도 있겠지만요. 이 21대 총선에서도 인근 지역구에서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한 자릿수의 격차로 석패한 것과 비교하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25.7%포인트 차로 패배한 거는 이 개인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졌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왔었던 겁니다. 이렇게 당내에서 역량이 출중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이 연속적으로 공천을 어떻게 받았을 수 있을까? 참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은 당내 유력 인사들과의 인연을 내세운 전략이 적중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2017년 대선 직전에 이 전 부총장이 만든 정책 포럼에 당시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축사를 보냈고요. 이런 인연들을 선거 공보물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아서 이 전 부총장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생해 오신 이정근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근 후보가 3번이나 여기서 출마해서 낙선해가지고 출마할 때마다 와서 제가 지원 인사를 했는데 이 어려움에도 서초를 떠나지 않고. 당내 마당발은 분명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정근이 야당 핵심 관계자의 느낌표는 동아줄 공천은 그만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역에서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도덕적, 능력적 강점, 이런 것 말고 당내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를 앞세워서 공천을 받으려 하는 행태, 비단 여야 한쪽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동아줄부터 찾는 이들이 여의도 안팎으로 모여들고 있다는데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았으면 합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간의 고독을 그린 미국의 대표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 한국에 왔습니다. 벌써 6월까지 티켓이 모두 매진됐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작품의 매력이 무엇인지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창밖을 바라보고선 나체의 여자. 따뜻한 햇빛이 몸 위로 떨어지지만 그의 얼굴을 덮고 있는 것은 익숙한 삶의 권태입니다. 밤의 카페에서 사람들과 마주 앉은 광대. 화려한 분장도 서늘한 고독을 감출 순 없습니다. 미국 국민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 대거 한국을 찾았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휘트니 미술관과 공동 기획한 전시로 호퍼의 전생애에 걸친 작품 16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뉴욕과 케이프코드, 뉴잉글랜드 등 호퍼는 가장 미국적인 공간을 화폭에 담았지만 인간 본연의 고독을 표현한 작품은 시공을 뛰어넘어 현대 한국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습니다. Here though about solitude and about recognizing that we all need to find moments for ourselves, for moments of perhaps solitude or the idea that having an inner life. 평범한 삶의 순간을 붙잡을 줄 알았던 화가. 그의 그림이 일상을 다시 보게 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내륙 곳곳으로 이렇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부터 낮 사이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는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여전히 곳곳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만 오전까지 충남과 광주, 전북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1도로 출발해서 21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의 낮 기온 20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반짝 쌀쌀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3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